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서울시립과학관 온라인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문소영입니다. 오늘 강연은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후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들은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통해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다 들으시고 나면 링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빛을 이용하여 나노 소재를 평가하는 기술을 연구하시는 성균관대학교 정문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석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국제표준기구와 국제전기위원회의 나노소재 측정 분석 분야 전문위원과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 중이십니다. 연구 분야로는 나노광학을 이용한 나노소재 분석, 나노소재 합성 및 광전소자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정문석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듣기로는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국제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제가 혼자 한다면은 뭐 그게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저희 연구팀은 지금 박사과정, 석사과정 합쳐서 지금 30명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들, 박사급 연구원들 7명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저렇게 뭐 하는 게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적이 있었긴 했지만은 네. 예, 그렇게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 저런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논문 하나 쓰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200개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이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 정문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빛으로 나노 소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이게 물질이 뭐 이상한 그 뭐 호리병 같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빛을 전구를 딱 켜면은 밝게 보이죠? 그럼 딱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세밀한 무늬가 있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뭐냐면은 국보 68호인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합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1936년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구입을 하셔서 이게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시고 지금 간송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이런 저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멋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은 이거는 1936년에 간송 전열핑 선생님께서 지금 일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 기와집 20채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요즘 집 한 채 가격이 뭐 수십억씩 하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자 보면은 한 400억 정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간송 전열필 선생님께서는 이 물건을 보시고 이게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자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거를 구입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듯이 저희가 이거 어떤 물건을 저희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노 소재를 분석하는데 이런 빛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론으로 이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노 소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 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나노 크기라는 무엇이냐? 약 1나노미터에서부터 100나노미터 길이의 범위에 있는 것을 나노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약이라는 말이 붙였냐면은
지금 나노 크기에서는 지금 이게 나노 크기보다 더 큰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성과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고유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의 범위를 그때 물질의 크기는 이제 1에서 100나노미터라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0.9나노미터나 아니면 101나노미터는 나노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101나노미터인 경우에도 아니면 110나노미터인 경우에도 지금 더 큰 크기에서 나타나는 특성하고는 다른 유니크한 특성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나노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대략 1에서부터 100나노미터 길이 범위라고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런 나노 크기를 가지는 물질을 연구하는 거를 나노 과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물질을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과학 지식의 응용 쪽을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노 물질은 무엇일지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노 물질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한 방향 이상의 외적 크기가 나노 크기이거나 내부 구조나 표면 구조가 나노 크기인 물질. 너무 딱딱해서 잘 모르겠죠. 나노 물질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의 방향이 있을 때 한쪽 방향에서 나노 크기이면은 이거를 다 나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이렇게 나노 입자, 나노 막대, 나노 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나노라는 거는 요즘 많이 좀 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노란 그 단위는 10의 9승이라고 나타나는데 그 예로 1나노미터는 10의 9승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감이 안 오시죠? 10의 9승 미터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머리카락의 두께는 20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머리카락 두께를 만약에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100나노미터 크기는 그거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뭐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게 나노 물질이 뭐냐, 나노 크기가 뭐냐, 예, 그건 말이죠. 10의 9승 미터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나노 물질은 나노 입자, 그리고 나노 막대, 나노 판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될지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노 물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외형 치수가 나노 크기인 경우를 나노 물체라고 합니다. 근데 나노 물체는 외형 치수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높이 이거를 x, y, z 방향으로 합시다. x, y, z 방향에서 모두가 나노 크기인 경우에는 나노 입자예요. 그런데 외형 치수 중 둘이 나노 크기, 예를 들면은 그 전 그림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거는 나노 입자는 지금 이 전체 크기가 이쪽 방향이 전부 다 나노 크기인 물체를 나노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나노 막대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 축은 나노 크기에 있지만은 근데 길이는 나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길이가 뭐 마이크로미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센티미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나노 막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노판은 외형 치수 중 하나가 나노 크기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를 봅시다. 종이는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수십 센티미터 바이 수십 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데 두께가 나노미터다. 그러면은 그건 나노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노판, 나노 플레이트라고 부르죠. 요즘 흔히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래핀이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핀이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은 두께가 0.3나노미터, 0.35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그걸 나노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나노 섬유는 특성에 따라서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막대로 나눠집니다. 나노선은 정기적으로 도체냐, 전기가 흐르냐, 아니면 반도체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물질은 이런 나노섬유는 나노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속이 비었을 경우에는 나노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이 빌 경우는 나노튜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이 꽉 찬 경우에는 나노막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나노 소재는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됐냐면은 한 30년 전에 이게 일본의 수미오 이지마 교수님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나노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부터 나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C60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지만은 선풍적인 나노 물질에 대한 인기를 얻은 거는 탄소 나노튜브부터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했던 이유가 이게 모든 그 물체들이 모든 이제 기술들이 지금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고 있는데 실리콘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어슬로를 뭐 맞추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렇지만 요즘 뭐 한 3나노미터 정도까지 나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탄소 나노튜브인 경우는 두께가 1나노미터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용하면은 실리콘 이후에 그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메모리의 집적도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면은 이게 반도체성하고 금속성하고 섞여 나옵니다. 아예 반도체성만 섞여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4세대 반도체를 이용할 텐데 금속성이 항상 섞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만 정제하는 기술도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2004년에 앙드레 가임 그리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맨체스터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콜롬비아에 계셨던 김필립 교수님,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2004년도에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물질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거를 차세대 반도체로 이용할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는 이게 그 밴드갭이 있는 경우를 이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밴드갭이 너무 작아요. 이거를 이제 밴드갭이 열려고 반도체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금속성, 세미메탈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핀 이후에 지금 이름은 좀 헷갈리죠. 전이 금속 칼코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2차원 반도체 물질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반도체도 되고 금속도 되고 전원체도 되고 그러긴 한데 이 문제는 이게 실리콘만큼 그런 전도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실리콘만큼의 온오프 레이쇼는 나와요. 근데 그 이상이 나오는데 근데 전도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거 이후에 다른 물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블랙 포스포러스나 아니면 텔루린, 실리신 같은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이라는 물질은 2004년에 앙드레 가임 그리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에 계시는 예전에는 콜롬비아에 계셨던 김필립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가임하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김필립 교수님도 충분히 노벨상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컨플릭이 생겼을 경우에는 세 사람 다 노벨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필립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노벨상 받은 이유는 노벨상 그 수상 쪽에서 수상하는 위원회 쪽에서 설명한 바로는 그래핀을 가장 손쉽게 구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나노 소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만들기 어려운 나노 소재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앙드레 가임하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흑연을 자꾸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노 물질, 그러니까 한 층의 그래핀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자, 흑연은 아시다시피 이게 층상 구조예요. 층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 층 한 층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흑연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는 연필입니다. 연필에서 보면은 연필은 지금 층상 구조로 이루어진 흑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흑연을 탄소로 이루어진 다른 물질은 다이아몬드가 있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sp3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층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굉장히 강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탄소 물질인데 그래핀의 경우에는 흑연의 경우에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듯이 한 층 한 층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필 쓰고 나서 자세히 해보면은 거기 어디선가는 그래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연구실에서 가끔 이제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가 그 학생들한테 시키는 일이 흑연을 갖다 주고 이거를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그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핀을 찾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충 한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은 두세 층은 나오니까 아이 그만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애들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보면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누가 집요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학생들이 서로 이제 몇 조를 서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진짜로 집요하게 그거를 뗐다 붙였다 뭐 수십 번 반복을 해가지고 한 층이 나올 때까지 만듭니다.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핀을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는 방법을 물리적 방리법이라고 합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적 방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 공장들이 생기는데 뭐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앉아갖고 뗐다 붙였다 하면은 그게 수율이 나오겠어요? 너무 힘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지금 대면적의 그래핀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게 수율 면에서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 시키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렇지만 화학기상증착법으로 만든 인조 그래핀은 굉장히 퀄리티는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화학적 방리법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흑연을 산화를 시켜서 층 간에 지금 그 산소를 집어넣어서 지금 층 간을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산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산화된 그래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화된 그래핀을 산소를 다 없애는 열처리를 하다 보면 다 날아가겠죠. 그런 환원된 그래핀을 이게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해서 화학적 방리법으로 만든 그래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국내에 지금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1년에 1톤 이상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그래핀 연구는 이런 화학적 방리법을 이용한 연구를 한 70%, 그리고 이거 이제 인공 그래핀의 연구는 한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배터리 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 부품에다가 비행기 부품 날개 같은 경우에 그런 그 금속하고 섞어가지고 금속에다 코팅을 해서 금속의 강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은 금속의 강도가 금속이 조금만 들어가도 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금속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 멀리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 값도 싸지겠죠. 자,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투명 전극이나 그리고 전자기기 쪽에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 또 많이 이용하는 거는 수처리 필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지금 그 탄소 물질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처리까지도 지금 그래핀을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래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 그래핀이 너무 많아요. 이 논문은 그 덴마크에 계시는 피터 베길드라는 교수님께서 2018년에 네이처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The War on Fake 그래핀이에요. 가짜 그래핀과의 전쟁. 이분께서 한번 그 검사를 해봤더니 60개 정도로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10층 미만의 퓨레이어 그래핀, 이제 닫힌 그래핀을 가지고 있는 품질이 그런 물질들이 한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이게 이런 방법을 이런 그 그래핀을 평가를 할 때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를 했느냐?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War on Fake 그래핀이라고 하지만은 이분도 사실은 그 정확하게 이게 가짜 그래핀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측정을 할 때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핀 측정을 표준을 어디서 만드느냐? 국제표준기구 ISO 그리고 국제전기위원회 IEC에서 국제표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국제표준기구 ISO의 요하네스버그 미팅에서 저희가 이제 저하고
그 경북대 변지수 교수님께서 지금 그래핀 적층수 측정 방법에 대한 신규 문건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지금 ISO에서 하지는 않고요. IEC에서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핀에 대한 표준을 최초로 제안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서 이제 표준 매트리스 제정을 시작을 했고요. 일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표준 매트리스를 저희가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핀의 정의에 대한 표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그래핀이야? 이걸 이제 그 ISO IEC TS Technical Specification 800004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그래핀에 대해서 정의를 한 문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핀은 한 층의 흑연입니다. 그러니까 두 층의 흑연은 이중층 그래핀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 층에서 10층 사이, 세 층에서 10층 사이의 그래핀은 이거는 다층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특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10층 미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노 물질의 경우에는 이게 나노 물질보다 더 큰 물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올 때 그런 나노 물질의 그 유니크한 특성이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나노 물질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10층 미만까지는 지금 흑연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10층 미만까지는 흑연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는데 10층보다 크면은 흑연의 특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층에서 10층 사이의 다층 그래핀까지 해서 지금 단층 그리고 이중층 다층 그래핀까지만 그래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핀의 지금 층수나 몇 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순도, 근데 그런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제 사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게 제가 진짜 제 사진인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뽀샵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진짜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쪽 모습을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듯이 측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리 방법이긴 하죠. 근데 렌즈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제 모습이 이렇게 좀 뚱뚱하거나, 이게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이렇게 슬림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는 꼭 이런 렌즈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셀카 찍을 때 다 아시잖아요. 뭐 다리를 밑에다 붙이고 뭐 위를 조금 띄우고 그러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빛을 이용해서 이런 물질의 어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질이 있으면은 거기에 빛을 가하면은 어떤 빛은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빛은 이렇게 반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빛은 투과를 합니다. 투명한 경우에. 그런데 어떤 빛은 산란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캐터링, 산란을 대표적으로 레일리 산란, 라만 산란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라만 산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만 산란은 지금 라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인도 과학자가 1928년에 이걸 최초로 새로운 빛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걸로 193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찬드라세카라 벤카타 라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 과학자십니다. 근데 영국에 유학 가야 됐었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못 갔다가 1921년에서야 지금 이제 그 처음으로 영국으로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파란 물이 굉장히 파래요. 그런데 왜 물이 그렇게 파랄까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미 레일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이거 말이야 스캐터링 때문에 그래, 산란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만이 아이고 그래 믿기는 어렵지만 한번 볼게 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자기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 이거를 다 광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결국에는 물이 파란 이유는 산란이다. 레일리 경이 한 말이 맞다. 그런데 그 실험 와중에 새로운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내죠. A new radiation, 새로운 빛. 그래서 여기 서론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I propose this evening to speak to you on a new kind of radiation or light emission from atoms and molecules.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새 빛을 발견하였도다.
요즘 이런 식으로 논문 썼다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논문을 1928년에 이런 논문을 썼느냐? 이 인디안 저널 오브 피직스라는 저널에 그 논문을 내셨는데, 인디안 저널 오브 피직스라는 그 잡지는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분이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논문을 이렇게 실으신 거죠. 아, 누가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논문에 내고 나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시고 나서 바로 2년 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쉽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굉장히 큰 저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출판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만에 노벨상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저널이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실은 그 결과들이 매우 훌륭한 결과여야 된다는 뭐 함정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남한산란을 이용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라파이트 흑연이죠. 이건 그라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픽을 가지고, 이게 G픽, 이건 2D 픽이 있는데 그 인텐시티 비율을 가지고 이거는 흑연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라핀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색깔은 똑같아요. 색깔은 그라핀이나 그라파이트나 둘 다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남한산란을 이용을 해가지고 봤더니 새로운 빛을 발견했는데, 새로운 픽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픽들을 보고 나서 이게 그라파이트다, 흑연이다, 이런 그 고유의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어떤 물질이든지 이런 남한산란에서는 각자 다른 특성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물질을 분석할 때 뭐 색깔은 똑같지만은 이거를 레이저를 때려서 지금 거기서 산란되는 거를 봐서 지금 이게 어떤 물질이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핑거프린팅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지문이 다 있는데 그런 지문을 확인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핑거프린팅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만산란이 그 핑거프린팅 메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한산란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핀의 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게 지금 그 그래핀의 경우에는 흑연이기 때문에 sp2 구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층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sp3 구조가 가끔 나타나요. 이건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는 그 픽이에요. 이건 D 픽이라고 하는데, 흑연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라파이트 픽 해서 G 픽이라고 하고, D 픽은 다이아몬드에서 나온다,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나온다 해서 D 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뭐 가치가 높죠. 비싸죠. 뭐 그러긴 하지만은 흑연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그거는 바로 결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픽이 얼마나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 순도를 결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도를 결정할 때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게 보면은 저희가 그 이 세기의 꼭지점을 보면은 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런 그 다이아몬드 피크에 비해서 그라파이트 픽의 인텐시티가, 이건 DG 레이쇼, ID 오브 IG예요. 인텐시티 오브 D 밴드, 인텐시티 오브 G 밴드인데, 이게 DG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걸 피크 인텐시티만 비교를 하면 0.8 정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디펙트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전체 면적을 전부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두 픽을 면적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2.17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샘플이 지금 국내 샘플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그래핀 샘플인데, 이걸 제가 분석한 결과를 외국에서 다시 분석을 했어요. 외국 회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 우리 샘플보다 품질이 좋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자기네들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측정했을 때는 0.7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측정했을 때는 2에 가까운 픽이 나타나요. 레이쇼가 비율에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적분을 해서 면적을 적분해서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을 그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ISO에다가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맞는,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결과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국제 표준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중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측정 파장을, 레이저 파장을 어떤 거에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D 밴드, G 밴드 레이쇼가 비율이 다 틀려진다.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을 표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밴드, G밴드, 인텐시티 레이저, DG 레이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걸 또 하냐면은 이게 지금 디펙트의 종류, 디펙트의 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펙트의 이건 밀도죠. 예, 그런 것들도 DG 레이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G 레이쇼, 그러니까 D밴드, G밴드, 인텐시티 비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물리적인 특성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라만살란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또 말씀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래핀의 적층수 몇 층이냐 이런 것들을 라만살란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층 미만까지는 보시면은 10층 이상, 19층부터는 일반 그라파이트 흑연하고 거의 똑같은 픽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층 미만, 8층 미만은 지금 고유의 지금 피크가 위스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10층 미만 정도까지는 라만살란으로 몇 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만살란, 그러니까 빛을 이용한 거죠. 빛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핀의 적층수 그리고 순도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은 투과도예요. 사실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현미경으로 딱 보면은 이게 그래핀 한 층당 2.3%의 투과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지금 몇 층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특정 조건에서만 보이긴 하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눈으로만 봐도 지금 이제 모노레이어 그래핀, 이제 한 층 그래핀을 구분을 해낼 수 있긴 합니다. 그 대신 여기 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윗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긴 하지만요. 자, 그렇듯이 이게 광학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눈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광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투과도나 반사도 측정법, 그리고 이제 라만 스캐터링 이용해 가지고 이런 적층수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 순도 같은 순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전기위원회에다가 어떤 거를 제안했냐면 국제 표준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원자 간역 현미경, 그리고 라만살란, 그리고 투과도, 반사도를 다 적용을 해서 이게 그래핀의 적층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2년에 제안을 하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표준을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각국의 이해도가 다 달라집니다. 자국의 이익에 맞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했더니 코멘트를 한 120개를 전 세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답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래핀의 적층수를 이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단점을 다 보완을 해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 이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핀은 상용화가 임박한 나노 소재입니다. 사실은 이미 상용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핀이 들어간 신발, 네, 그런 거라고 이제 선전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핀을 이용한 골프볼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가짜 그래핀을 걸러낼 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물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투과도나 라만살란. 그리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 측정법이 필요한데 제가 연구하는 것들은 이런 측정 분석 방법에 대한 표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은 죄송합니다.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멋진 강연을 해주신 정문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준비에 앞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사전 질문 첫 번째입니다. 빛으로 물질의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평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예, 나노 소재를 분석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분석 방법 중에 빛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서는 눈으로도 이게 그래핀이 아니냐, 뭐 한 층이냐 두 층이냐 그런 것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것들은 지금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의 업적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보셨듯이 나노 소재 연대기에서 보면은 최근에 2005년부터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연구하는 뭐 전이 금속 칼코겐 물질이라는 이제 이 새로운 2차원 반도체 물질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할 때 이거를 여기서 이제 결함에 관한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결함에 관한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게 이 물질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품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서 나오는 신호를 결함에서 나오는 신호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2018년에 지금 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화학회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이게 그 2차원 물질에서 이게 결함에서 지금 나노 라만산란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결함에 관한 라만산란 신호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네. 지금 그 물질을 평가하는 방법까지 지금 개발 중이긴 합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나는 업적이 되겠습니다. 엄청 작은 걸 발견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그런 것 같지만 엄청 작은 일에서 이렇게 큰 일로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승승장구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실 때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연구를 하시나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셨나요? 보통 그 연구를 진행할 때 저는 롱텀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숏텀 프로젝트 몇 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네. 이제 처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보통 롱텀 프로젝트는 한 5년 정도 기간을 잡고 숏텀 프로젝트는 1, 2년 정도 기간을 잡고 연구를 해요. 네. 근데 뭐 연구 주제에 따라서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다들 천차만별이긴 하죠. 근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것은 지금 2007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이거는 그 나노 라만산란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전 세계에서 한 100개 그룹 정도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한 3그룹 정도밖에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런 연구는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10몇 년 동안 네. 논문을 한 7개, 8개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쁘셔서 그러신가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예, 너무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롱텀 프로젝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신경 쓰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감사합니다. 분야로 지금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노벨 물리학상이 벌써 2개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네. 우리 한국에서도 나오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네.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찰할 때 어느 영역대 파장을 주로 이용하나요? 영역대별로 나눠서 분석에 활용을 하나요? 좀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예, 물리 이게 쪽의 그러게요. 전공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물리 전공하신 학부모께서 올리신 게 그럴 수도 아닌가라는 있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예, 만약에 중학생이 이런 네. 그 질문을 하셨다면은 뭐 고등학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저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봅시다. 이게 영역대 파장, 어느 영역대 파장을 주로 활용을 하냐면은 우선 이제 그 파장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가시광은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예요. 400나노미터 정도 대역을 우리가 이제 그 자외선
네, 근자외선이라고 하죠. 400나노미터보다 작은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00나노미터 이상은 이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파장은 400에서 700 사이, 그리고 비저블 영역, 그러니까 가시광 영역을 하는데, 지금 그 저희가 주로 뭐 분석하는 시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 UV 파장, 그러니까 뭐 자외선 파장, 그리고 어떤 거는 IR 파장을 쓰고, 그래서 이제 뭐 UV 파장, 그리고 가시광 파장, 그리고 IR 파장에서 나오는 분석 결과를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분석에 최종 활용을 합니다. 물질에 따라서 사용되는 파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전 질문이었고요. 네. 오늘 8개나 올라왔네요. 아하, 네, 실시간 질문으로 8개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사용되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이게 반도체 쪽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노 쪽을 연구를 할 때 사실은 기존의 반도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나노 소재를 연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나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나노 소재는 그래핀의 경우에는 지금 한 층 한 층이 굉장히 이제 크기가 작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RGO라는, 그러니까 뭐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켜서 만든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 이제 플레이크 그래핀이라고 하죠. 플레이크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작은 그 물질의 작은 양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금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노 그래핀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책 한 권이긴 하지만은 네네. 이거를 한 층 한 층 떼내고 나면은 이거를 그 큰 백화사전 정도 되면은 온 방안을 전부 다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전부 다 나노 소재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이 뭐 적어도 색깔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 요즘 나노 소재를 연구하는 분야는 다른 물체하고 같이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그 원 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름 한 번만 더 짚어줄 수 있으신가요? 아까. 예, 나노 복합 소재. 예, 나노 복합 소재라고 하십니다. 네네. 그렇게 조그만 걸로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네시스 X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강연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는 그래핀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연식이 좀 돼서 옛날에 보면은 스티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림 스티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냥 이런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자기 손이나 아니면은 저기 책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대로 전사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네네네. 이게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가 원하는 그 기판에다가 네. 뭐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그런 데다가 이거를 붙여놓고 비빕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연히 그래핀을 발견할 수 있죠. 이걸 알아듣는다면 연식이 있는 예, 사람들이시네요. 예. 왜 저도 알아듣고 있죠? 삼촌이 말씀하시길. 예.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비다 보면 이제 네. 그걸 우연찮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네시스 X님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래핀의 순도 측정 외에 라만산란이 사용되는 분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핀에 뭐 한정 짓지 않고 라만산란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물질들이 각기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고유의 이제 저기 산란 진동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딱 찔러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왜 이래?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건드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마다 특성이 틀려요. 그렇죠. 사람마다 뭐 유한 성격도 있고 좀 까칠한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람을 옆에 있는 물질을 때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런
그 레이저에 의해서 반응하는 물질이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이게 뭔가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은 뭐 약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면 어떤 물질은 이제 뭐 더 큰 에너지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은 조그마한 에너지에 빛을 내거나. 그래서 물질을 분석할 때 어떤 물질인지를 핑거프린팅 방법으로 분석할 때 네.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아, 특성에 따라서 또 그게 좀 달라지나 보네요. 네, 측정되는 그렇습니다. 값이. 재미있는 그 예시를 들어서 네,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근두근 상자 TV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나노 소재 연구에 사용되는 현미경은 어떤 현미경인가요? 전자 현미경인가요? 눈도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눈이 좋지 않아도 안경을 쓰시면은 네,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듯이 이런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나노 소재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그런 그 라만살란 같은 경우도 현미경에다가 빛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그래서 해서 연구를 하죠. 근데 나노 소재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핀의 경우는 지금 두께는 굉장히 얇긴 하지만은 면적은 넓기 때문에 네. 현미경으로 저희가 관찰하면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레이저를 그 특정 영역에다가 때려서 네. 거기서 지금 나오는 분석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이용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네. 똑같네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똑 과학상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거는 참 이게 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제 지금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대학 때는 기초 학문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셔서 특정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곳을 먼저 대학에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뭐 재료공학 이제 그런 쪽을 연구를 하신 다음에 대학원에 가셔서 좀 다른 연구들, 뭐 저희 과는 이제 에너지 과학과지만은 지금 대학원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물리, 화학 그리고 화공 그렇게 기초 연구를 기초 학문을 배운 학생들이 올라와서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학은 기초 학문을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고 싶은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근두근 상자TV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적충수 측정 방법에 자국의 이익이 왜 관여가 되는 건가요? 적충수 측정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그 그래핀은 뭐 수십 층인데 꼭 10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핀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어떤 특정 국가에서 나오는 그 생산되는 그래핀 그쪽에 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그 그래핀 그 회사는 한 100층 정도 돼요. 그런데 그래핀이라고 말을 하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표준 그 기구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하면은 뭐 가짜 그래핀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측정 방법을 네. 지금 좀 범위를 좀 넓힌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그 지금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 말고 뭐 러프하게 측정해도 측정하는 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경우에는 그런 100층 정도의 그래핀도 그래핀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그래핀들은 한 3층 정도 그래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 국제 표준을 제정을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뭐 굉장히 그 정밀하게 정밀하네요. 네. 분석을 해서 한 10층 미만을 그 이제 그래핀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이제 네. 어떻게 측정 분석 방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자국의 이제 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표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윗 구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좋은 점을 먼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네. 나노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노 구조에 비해서 일반적인 물질의 특성을 벌크 특성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특성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실리콘 덩어리 그래핀은 큰 덩어리는 흑연이겠죠. 근데 흑연의 덩어리에서 나오지 않는 특성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물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커다란 이제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나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물질이 지금 아직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특성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노 물질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나노 물질이 상용화가 되면은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 제품들에서 기존의 물질에서 나오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런 물질 특성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점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나노 물질이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노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피부에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특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나요? 많은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노 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네.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노 안정성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안전성부터 점검하는 것부터. 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리 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연계에 흘러 들어가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노 물질이 이제 자연계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사람들의 몸 속에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지금 환경에 굉장히 오염을 미치고 저희 이제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노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성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지금 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독성이 많죠. 근데 그래핀의 경우에는 근데 성면은 사실은 그 에스펙트 레이셔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지금 저기 두께 대비 길이가 얼마나 크느냐 그게 에스펙트 레이셔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큰 경우에는 들어가서 사람 몸에 박히면은 세포에 박히면 잘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많은데 그런데 그래핀의 경우에는 네. 이게 사람 몸에 박히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근데 두께만 얇은 네.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나노 물질에서 지금 그 그래핀의 경우에는 나노 물질이긴 하지만은 자연계에 흘러 들어가서 미칠 영향은 뭐 크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스트 인 케이스 저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백그라운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나노 폐기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서 지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질문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은 어떠셨나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숭실대학교 최봉준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융합 사회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링크를 통해 오늘 강연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교수님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